여러분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핵과학연구소에서 일하던 과학자가 왜 갑자기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는 북한 최고의 엘리트로 북한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핵심 연구를 담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우연히 목격한 진실은 북한 최고 권력층이 목숨을 걸고 숨기고자 했던 끔찍한 비밀이었죠. 이후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껏 누구도 듣지 못했던 북한 정권의 잔혹한 실험과 한 청년 과학자가 모든 것을 걸고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북한 핵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광일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는 핵과학연구소에서 일하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비밀을 목격했죠.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 입학하면서 시작됐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평양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전국에서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입학식 날 강당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학생이었는데 뭔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성철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철이는 평양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과학원 부원장을 지내는 핵심 간부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첫날부터 말이 통했어요. 핵물리학에 대한 열정이 똑같았거든요. 그가 교수들이 내는 어려운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재구나 싶었어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성철이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심이 생겼어요. 왜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그렇게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매 학기마다 전체 학생 중 1등을 놓고 치열하게 겨뤘거든요. 성철이가 1등을 하면 저는 2등, 제가 1등을 하면 성철이가 2등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우리 둘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교수들도 우리 둘을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를 자주 연구실로 불러서 고급 이론을 가르쳐주곤 했어요. 핵분열 연쇄 반응 이론부터 플루토늄 정제 기술까지 일반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 깊은 내용들을 익혔죠. 성철이와 저는 졸업 후 목표도 같았습니다. 바로 국가핵과학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북한 최고의 과학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우리는 매일 밤 그 꿈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항상 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저희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성철이가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성철이었는데 그날은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성철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제 옆자리에 앉은 성철이에게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 게시판에 충격적인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철 학생의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배반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망명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철이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평소 자신감에 넘쳤던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성철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반역자의 아들과 어울리면 자신들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졸업식 날 성철이는 함경북도의 작은 화학 공장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사실상 유배였죠. 저는 꿈에 그리던 핵과학연구소 배치 통지서를 받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이 너무 컸거든요. 반면 저는 평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핵과학연구소에 첫 출근했습니다. 삼중 철조망과 보위부 경비를 통과해 들어선 연구소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어요. 지상 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 여러 채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우라늄 농축 연구실이었어요. 연구소에는 전국 각 대학에서 온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지만 성철이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성철이가 그리워졌어요. 함께 연구하며 토론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죠. 연구소 생활은 생각보다 엄격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3번의 신분 확인을 받아야 했고 연구 자료는 절대 외부로 가져갈 수 없었어요. 연구원들 사이의 대화도 항상 조심스러웠죠. 언제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북한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실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구소에서 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서장이 저를 불러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박성철이 우리 연구소로 재배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혁신적인 화학 공정을 개발해 큰 성과를 냈다는 이유였죠.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성철이가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학창시절 꿈꿨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반역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성철이가 이곳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성철이가 출근하는 첫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거든요. 오전 8시 정각에 성철이가 나타났어요. 2년 만에 본 성철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모습은 그대로였죠.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연구소에서는 조심해야 했거든요. 성철이는 우라늄 농축 연구실 옆 화학 분석실에 배정받았어요. 점심시간에 만나보니 함경북도에서의 인연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16시간씩 일하며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고 했어요. 성철이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연구소 전체에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연구원들이 지하 3층 대회의실로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대회의실에 도착하니 연구원 150여 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김정은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김정은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부터 위압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김정은이 연단에 올라서자 모든 연구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여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기밀이며 누설하는 순간 삼족이 멸족당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할 때 김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김정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을 무릎 꿇게 만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무기는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무기였죠. 김정은은 각 연구실별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어요. 제가 속한 우라늄 농축 연구실은 특수 물질 정제 작업을 맡게 됐고 성철이가 있는 화학 분석실은 생체 적합성 실험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정은은 연구소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각 연구실마다 들러서 연구 현황을 점검했어요. 제 연구실에 왔을 때 김정은이 제 실험 데이터를 보더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연구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안이 더욱 강화됐고 연구원들 사이의 대화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김정은이 일주일에 2번씩 불시에 연구소를 방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모든 연구원들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연구소에는 이상한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하 6층과 7층에는 일반 연구원들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됐죠. 하지만 가끔 지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란 사실을 말이죠. 이상한 소리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건 6개월 후였습니다. 성철이가 갑자기 사라진 날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화학 분석실에 가보니 성철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가 새벽에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연구자료 유출 혐의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철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철이가 국가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거였어요.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성철이가 죽은 지 일주일 후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철이가 담당했던 연구 자료를 제가 인수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성철이 연구실에 들어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성철이가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성철이 컴퓨터 파일들을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생체 적합성 실험 보고서라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내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번호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A1부터 A500까지였습니다. 각 대상자마다 새로 개발한 화학 무기의 반응을 측정한 기록들이 있었죠. 호흡 정지 시간, 고통 지속 시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사진 자료였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어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들, 온몸이 뒤틀린 모습들을 보면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이 말한 새로운 무기의 정체였던 거예요. 성철이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을 때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철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제야 성철이가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자료 유출이 아니라 실험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어요. 성철이는 끝까지 인간의 양심을 지키려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죽음이었던 겁니다. 밤마다 성철이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할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더 끔찍한 건 제가 정제한 물질들이 그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할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더 끔찍한 건 제가 정제한 물질들이 그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6층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들도 이제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실험 대상자들의 비명과 신음소리였던 거죠.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그 소리들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성철이의 연구 자료를 모두 읽고 난 후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성철이처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죠. 그렇게 탈북을 결심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철이의 연구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소에 남아서 USB에 파일들을 저장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수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완전히 반대했어요.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연구소에서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결국 온 가족이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북 준비는 3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브로커는 1인당 5,000달러를 요구했어요. 저희 가족 4명이니까 총 2만 달러였죠. 집과 모든 재산을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어느 추운 밤 드디어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압록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양에서 그곳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이는 순간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북한을 떠나는 거구나 싶었어요. 브로커는 강물이 얼어붙은 새벽 2시에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얼음이 깨질까봐 발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중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경비병에게 들켰다면 온 가족이 총살당했을 거예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거든요.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방 하나에 가족 4명이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큰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 한 달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밤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창문 밖만 바라보며 초조해하셨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가 다음 단계를 알려줬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면 남한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악몽 같았어요. 화물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틀 동안 이동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죠. 중간에 검문에 걸려서 1시간 동안 트럭 안에 숨어 있었을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라오스 경찰에게 들키지 않게 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돈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또 돈을 내야 했어요. 태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거예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가짜 서류로 간신히 넘어갔지만 그때 정말 체포될 뻔했습니다. 경찰이 저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도 생생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했고 일주일 후 남한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요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라는 신분이 확인되자마자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받았어요. 첫 조사는 공항 내 특별시설에서 진행됐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저와 마주 앉았는데 그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일반적인 탈북자 조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를 보자마자 요원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USB 안의 파일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생체 실험 사진들을 보는 순간 한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30분 후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이 자료들이 정말 북한 핵과학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저는 성철이의 죽음과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맡았던 업무 김정은이 직접 내린 지시사항, 지하층에서 벌어진 실험들에 대해 하나하나 질문했어요. 특히 실험 대상자들의 숫자와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가져온 자료가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북한이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이런 자료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의학 전문가, 화학무기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 증언을 듣고 자료를 분석했어요. 그들은 제가 설명하는 실험 과정이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는 사진 속 실험 대상자들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어요. 화학무기의 인체 영향을 연구하는 사람답게 그 끔찍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북한이 이런 실험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충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무기 전문가는 제가 정제했던 물질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물질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대량 살 상무기 제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또다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조사 3일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 증언이 북한 정권의 범죄를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성철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양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실험에 반대했던 성철이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성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그곳이 바로 제 새로운 생활의 시작점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하나원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북한 사람이 아닌 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와닿았거든요. 입소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북한과 너무 달랐어요. 같은 한국어인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같은 용어들이 북한에서 쓰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물어보는데 성철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났어요. 연구소에서 본 끔찍한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어요.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까지 스스로 선택해야 했어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많은 상품들 때문에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기계를 만져볼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화면을 누르면 반응한다는 것조차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는 건 더욱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남한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쓰는 남한식 표현들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녀가 분리된 생활관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부모님과 여동생을 매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북한에서 탈북 과정까지 함께 겪었던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한의 교육 시스템이나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과학 지식을 남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직업 훈련 시간에는 남한의 연구소나 기업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연구 환경과 문화를 이해해야 했어요.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반쯤 되어서야 진짜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남한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이후 마침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현실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주택에 가족들과 함께 정착했지만 막상 취업 준비를 시작하니 막막했어요. 제가 가진 북한의 과학 지식이 남한에서 통용될지 의문이었거든요. 첫 번째 면접은 서울의 한 화학회사였습니다. 이력서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면접관의 표정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설명하는 연구 경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혹시 북한 정부의 간첩은 아닌지 의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완전히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여러 차례 면접에서 떨어진 후 좌절감이 컸어요. 북한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남한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작은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의 화학연구소였어요. 연구원들은 처음에 저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동료들과의 벽이 느껴졌어요. 첫 출근 날 제가 맡은 업무는 간단한 실험 보조였습니다. 북한에서 복잡한 연구를 주도했던 저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서서히 실력을 보여주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동료들이 점심을 먹을 때도 저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담당한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제가 북한에서 배운 독특한 접근법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장이 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고 그때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라는 선배 연구원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는 북한 연구소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점차 다른 동료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탈북 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첫 회식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진짜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소에서 자리를 잡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철이가 남긴 미완성 연구 자료를 다시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성철이의 연구 노트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북한 연구소에서 강요받은 끔찍한 실험들 사이에서도 성철이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을 놓지 않았어요. 화학 반응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려는 그의 노력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성철이가 비밀리에 진행한 개인 연구였어요. 북한에서 강요받은 생체 실험과는 정반대로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화학 물질을 개발하려 했던 거죠. 독성을 중화시키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려는 연구였습니다. 성철이의 연구 방향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그 연구를 이어받기로 결심했어요. 나만의 첨단 장비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활용해서 성철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동안 수백 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성철이가 설계한 화합물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해독제를 개발해낸 거예요. 화학 무기에 노출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물질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할 때 저는 성철이를 공동 연구자로 명시했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연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성철이었거든요. 더 뜻깊었던 건 이 연구가 성철이의 결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연구 자료를 유출했다는 누명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성철이는 인류를 위한 연구를 하려 했던 진정한 과학자였어요. 성철이의 명예 회복과 함께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탈북 과학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하나원을 방문해서 새로운 탈북 과학자들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증언을 하게 된 때였어요. 제가 가져온 연구소 자료들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성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지금 저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과학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과학자들과 함께 인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성철이가 꿈꿨던 세상,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이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뜻은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남한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